네, 안녕하세요. 무스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도 일간 이스라 수필집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당분간 계속 할 것 같은데요. 양이 많아서 좋습니다. 이 수필집은 이스라 작가님이 2018년도에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서 구독자들한테 보냈던 날마다 보냈던 수필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2018년 4월 분량을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꿈꾼이라는 제목이고요. 100쪽입니다. 주로 제가 줄 친 거 위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는 줄을 안 쳐가지고 참 곤욕스러웠는데 이번 주에는 줄을 많이 쳤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나눌 게 많아요. 자, 무슨 꿈 꿨냐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아침을 나는 좋아한다. 그래서 그 얼굴은 뭔가 하마적이다. 옆에 이제 같이 잠들었던 그 친구의 얼굴이 하마적이라는 거죠. 이런 표현도 되게 독특하죠. 뭐 기린적이다, 강아지적이다, 아니면 물고기적이다, 금붕어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대상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꿈 꿨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걔가 깨어나는 걸 목격하는 게 좋다. 자주 꿈 생활을 기록하는 편이다. 요런 거. 그리고 복희, 여기 복희란 이름으로 나오는데 어머니를 이름으로 부르세요. 보통 이제 어머니라고 쓸 텐데 복희라고 쓴단 말이에요. 작가님은. 근데 이게 좋은 게 어머니를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어머니라 그러면 객관화가 안 되잖아요. 어머니를 어머니로 보게 되는데 복희라고 하는 순간 제3자가 되어버리는 그 복희를 복희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그 사람 자체로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어머니라 그러면 나의 어머니가 되는데 복희라 그러면 그냥 그 복희야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저의 어머니를 만약에 제 글에 등장시킬 때 이름으로 쓴다면 객관적으로 내가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가 요즘엔 어쩐지 잘 안 날아진댔다 라고 해요. 예전엔 잘 날았는데 안 날아졌다. 102쪽. 그녀는 꿈을 꾼 사람을 꿈꾼이라고 호명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녀는 팟캐스트 진행자 천몽야설을 진행하는 진행자 선생님입니다. 그 선생님이 꿈을 꾼 사람을 꿈꾼이라고 호명하는데 나는 그 말이 왠지 너무 이상하고 좋다. 꿈 선생님이 말하길 꿈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를 이미지로 압축해서 보여준댔다. 무의식이 꿈꾼이의 수준에 맞게 영상을 띄워주는 것이랬다. 동시에 꿈은 꿈꾼이가 이미 잘 아는 얘기는 또 하지 않는댔다. 꿈을 꾸는 것만으로도 자신에 대해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라고 꿈 선생님은 말한다. 마치 헬스장에 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근력이 길러진다고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자신이 되어보면서 숨겨진 창조성과 잠재력이 건드려진다고 그녀는 설명한다. 저는 이 문단에 줄을 다 친 이유가 저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단순히 정보가 아니라 꿈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 새로운 시각을 더해주기 때문에 전 살면서 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겠죠? 꿈이 무엇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를 이미지로 압축해서 보여준대요. 꿈꾼이의 수준에 맞게 영상을 띄워준대요. 무의식이. 그리고 꿈꾼이가 이미 잘하는 얘기는 또 하지 않고요. 그래서 꿈을 꾸는 것만으로도 자신에 대해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마음의 근력이 길러진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자신이 되어보면서 숨겨진 창조성과 잠재력이 건드려진다. 놀랍다. 꿈에 대해서 이런 해석도 가능하구나. 이게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런 식으로도 꿈을 생각할 수 있구나. 그래서 좋았어요. 이 문단이. 이스라 작가님이 그 팟캐스트를 듣고 그 정보를 전달해 주시는 거죠. 이런 거 참 좋습니다. 김연아가 나왔다.
그녀의 수많은 전설적인 경기 중 하나가 재방송되고 있었다. 실제 그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다가 김연아 선수가 화면에 나온 거예요. 그 영상을 보는데 왠지 눈물이 났다. 지독하게 탁월하고 아름답기 때문이었다. 처음엔 그저 감탄스러워서 눈물이 한두 방울 흘렀는데 그 다음엔 스스로가 싫어서 눈물이 났다. 살면서 한 번도 저런 경지에 올라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자신이 없었다. 나는 그냥 나 말고 김연아가 되고 싶었다. 나는 왜 김연아가 아니고 나인가? 나는 왜 피겨를 안 타고 글을 쓸까? 그런 생각을 하며 울었다. 울면서 달렸다. 그림이 머릿속에서 그려지시나요? 내가 싫어서 한 번도 저런 경지에 올라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자신이 없어서 울었다. 정말 공감이 되기도 하고, 김연아, 그러니까 피겨를 굳이 안 타더라도 글쓰기에서 김연아 같은 경지는 어떤 걸까요? 아마 노벨 문학상 탈 정도의 경지라고 생각해요. 세계 1위니까.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 김연아적 경지겠죠? 저도 솔직히 글을 평생 써도 그 정도 경지에 못 갈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 그러겠죠. 하지만 그걸 갈망한다는 거, 그런 갈망을 김연아에 빗대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자, 김연아가 되고 싶긴 하지만 내가 아는 김연아가 되기 위해 그녀가 반복해온 훈련은 전혀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나란 인간의 문제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탁월해지고 싶어서 안달난 게 문제일 수도 있었다. 내 문제는 그것 말고도 많지만 어쨌든 나는 은퇴한 김연아가 되고 싶었다. 자신의 분야에서 모든 걸 이룬 이후에 사람이 되고 싶었다. 이 문장들이 진짜 좋은 이유가 누구나 먹고 있는 마음을 적나라하게 표현했어요. 김연아 말고도 여러 선수를 축구에서는 메시가 되고 싶겠죠. 축구를 어느 정도 하면. 축구 선수면 더더욱 그럴 테고요. 소설에서는 도스토옙스키의 경지에 이르고 싶어. 아니면 김영하 작가의 경지에 이르고 싶어. 누구나 그런 말을 하겠죠. 롤모델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김연아는 되고 싶은데 은퇴한 김연아가 되고 싶고, 김연아가 반복해온 훈련은 전혀 하고 싶지 않은 게 일반인들의 마음이고 문제이죠. 탁월해지고 싶어서 안달난 게 문제일 수도 있었다. 정확하게, 이런 정확한 문장이 너무 좋아요, 저는. 저도 그렇죠. 당장 내가 김연아적 경지에 이르는 글을 쓰고 싶지만, 그만큼의 글을 쓰려면 또 훈련을 몇십 년을,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술도 절제하고, 욕망을 막 절제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 삶의 습관, 운동도 매일 꾸준히 하고, 그런 것들 다 뛰어넘고 싶은 마음. 이건 그냥 날로 먹으려는 마음이 항상 문제다. 자, 나는 지칠 줄 모르고 계속 내가 된다. 그 사실이 지겨워 죽겠을 때가 있다. 그래서 자꾸 남의 꿈에 관해 묻는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나에 대해 놀랄 일이 많지 않으니까. 나는 대부분 내가 아는 나니까. 남들 중에 나를 지겨워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건 얼마나 다행인가. 그런 남을 계속 만나고 싶어서,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그런 남이고 싶어서 그렇게나 연애에 열심히였는지도 모른다. 나는 내가 지겹죠. 왜냐면 나는 나를 너무 잘 알고 너무 오래 만나왔기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보고 싶은 거예요. 남들 중에 나를 지겨워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정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연애를 하고 싶어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몰입을 하고 싶어요. 사람이 자꾸 혼자 있다 보면, 외롭게 있다 보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자꾸 이제 자기 몰입을 하게 되고, 그 자폐로 가는 거죠. 자폐로. 이런 게 건강하지가 않아요.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내가 아닌 다른 어떤 것,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글일 수도 있고, 영화일 수도 있고, 미치도록 빠져드는 거죠. 다른 대상이. 그래서 나는 내가 지겹기 때문에 영화를 보고, 나는 내가 지겹기 때문에 게임을 하고, 나는 내가 지겹기 때문에 연애를 한다.
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짧은 글에서도 이렇게 많은 포인트들을 끄집어낼 수 있었습니다. 벌써 10분이 가버렸네? 어떡하지? 줄을 많이 친 덕분에 분량을 많이 뽑아내는군요. 자, 인사이트를 주는 지점을 계속 볼게요. 105쪽 22번 유예. 그럼 내 엄마 복희는 꼭 자기가 혀를 씹은 것처럼 고통스러워했다. 그러니까 이슬 작가님이 혀를 씹었을 때, 음식 먹다가 혀 씹었을 때 엄마 복희는 고통스러워했다. 심지어 복희의 고통이 내 고통보다 큰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해서 나는 당황하느라 고통을 잠시 까먹은 적도 있다. 이거죠. 이런 게 고통을 잊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내가 슬픈데 내 친구가 나보다 더 슬퍼해. 내가 기쁜데 내 친구가 나보다 더 기뻐해. 그것만큼 공감을 잘해주고 만족스러운 경우가 있을까요? 자, 106쪽. 내가 아플 때 복희만큼 아파해주는 사람은 세상에 또 없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게 가끔은 기적처럼 느껴진다. 혹은 한 명보다 많지 않아서 다행이기도 하다. 내 아픔이 누군가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건 아주 슬픈 일일 테니 말이다. 자, 이런 것들, 이런 문장 자체가 생각을 깊게 했다는 증거죠. 확실히 문장을 쓰면서 내 생각이 정리가 되기도 해요. 한 명보다 많지 않아서 다행이다. 감동적인 문장입니다. 실은 누구를 사랑할 때마다 내 유전자와 걔 유전자를 믹싱하는 상상을 해본다. 부모가 되길 희망하는 사람은 드물다. 생명을 낳고 감당하는 일에 자신감을 갖기 어려운 세계이고 여러모로 부모가 되지 않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느껴진다. 출산 이후로는 처음부터 다시 사는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안 해봐서 쥐뿔도 모르겠다. 이런 문장 웃기죠? 구어체의 문장인데 확 와닿습니다. 자, 결국 누구랑 그 엄청난 행복과 고통을 함께 누리게 될지 궁금하다. 그리고 이제 성인용품점에 들렀었나봐요. 콘돔 사러. 콘돔 사러 갔었는데 그분이 친절하게 두둑히 챙겨준 콘돔 샘플들을 들고 성인용품점을 나오면서 나는 정관수술한 애랑 연애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한때는 경구 피임약을 매일 복용했는데 약이 몸에 잘 맞지 않아서인지 며칠 만에 쓰러져서 응급실에 갔다. 피임이란 정말 피곤한 일이다. 임신이라는 심하게 부담스러운 가능성을 늘 품고 있다는 것도 정말 두려운 일이다. 자, 남자가 복용하는 피임약 출시가 국내에서도 곧 이루어진다는데 도대체 그 미래는 언제 오는가? 정말 맞는 말이에요. 왜 여자만 피임약을 먹어야 되나요? 남자도 얼마든지 피임약을 먹을 수 있고 먹어야 되고 이것도 좀 남녀 차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자도 피임약을 먹을 수 있다. 저도 나도 정관수술을 해볼까? 그러면은 임신 걱정 없이 마음껏 할 수 있잖아. 정관수술 했다가 다시 풀 수가 있나? 그건 모르겠네요. 기술적인 거는. 아무튼 이런 생각들 되게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되게 실용적이고 리얼하고요. 이런 얘기도 서스럼 없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성적인 문제. 대부분 근데 그걸 숨기죠. 그럼 또 진실하지가 않죠. 109쪽. 어쨌든 이런 게 이슬아 작가님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23번 해피아워. 살면서 해본 가장 비싼 선물은 30만 원짜리 호텔 숙박권이야. 좋은 호텔에 가보는 건 처음이고 큰 돈을 쓴 터라 몇 주 전부터 가슴이 뛰었어. 알다시피 나는 각종 첫 경험에 돈을 아끼지 않는 경향이 있잖아. 이건 친구한테 편지 쓰는 형식으로 쓴 수필이에요. 말투가 다르죠? 요런 형식의 변화 좋습니다. 제가 아마 수필을 썼다 그래도 다양한 말투, 다양한 어투로, 다양한 문체로 썼을 것 같아요. 한 문체로만 쓰면 지겹죠? 자, 112쪽. 우리 좀 봐. 저희가 호텔에 갔어요. 너무 감기가 심하게 걸렸었는데 어쨌든 호텔에 가고 치즈 서비스를 먹은 거죠. 먹다가 우리 좀 봐 하면서 그러게 우리 좀 봐.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준비된 행복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서툰지를. 여행지에서 행복해지는 건 의외로 어려운 일이지 미리 돈을 지불했으니까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잖아. 적어도 들인 돈만큼은 행복해야 할 것 같아서 망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초조하잖아. 한 번도 안 배워본 춤인데도 좋은 합으로 멋지게 같이 춰야 할 것 같잖아. 이 문단 일반인들의 우리들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대변하는 그런 문단이라 생각해요. 실제 전 여행 가서 이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돈을 지불했으니까 지불한 만큼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적어도 들인 돈만큼은 행복해야 할 것 같아. 망치면 안 될 것 같아. 초조해져. 이런 거죠. 한 번도 안 배워본 춤인데 좋은 합으로 멋지게 같이 춰야 할 것 같은 느낌. 정말 절묘한 비유입니다. 가슴 한편에 작은 긴장을 품고 너랑 호텔에서 하루를 묵었지. 행복해지기 위해 열심히 애쓰면서 말이야. 그런 애를 쓰는 동안 나는 거짓말처럼 하나도 안 아팠어. 아픔을 기억해내는 일에 있어서 내 신체는 내 정신보다 유능한 것 같아. 기억력이 나쁜 머리가 조금 다행스럽게 느껴지기도 해. 잘 망각했기 때문에 반복했던 사랑들이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금붕어처럼 까먹고는 다시 시작했지. 너의 모든 기쁨과 모든 슬픔, 그리고 그 사이 모든 결의 감정을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전전긍긍하던 몇 년이 있었어. 헤어지는 건 그런 짓들을 딱 관두는 일인데 그걸 관두는 나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던 몇 개월도 있었네. 제일 열심히 했던 일이 내 손을 떠난다니 이상하고 슬펐어. 그래서 제가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너의 모든 기쁨과 모든 슬픔, 모든 결의 감정을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전전긍긍하고 싶기 때문에. 이게 내가 아니라 남에게, 어떤 누군가에게 온 정신을 집중하는 거잖아요. 온 마음을 쏟아붓는 거죠.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스스로에게 먹혀요. 내가 나한테 먹혀버리죠. 집이죠. 집. 집을 깨기 위해서 사랑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부부가 된다는 건 딴 게 아니라 그 남편이나 아내에게 마음을 쏟는 거죠. 그리고 아이를 낳는다는 건 아이에게 마음을 쏟는 거죠. 그럼으로써 내가 더 성숙해지는 거죠. 자기가 자기에게 집중할 때는 미성숙합니다. 타인에게 집중할 때만이 오로지 성숙할 수가 있죠. 사람이 그렇게 생겨먹은 존재니까. 그런 일을 저도 하고 싶습니다. 남에게 내 모든 것을 쏟아붓는. 얼마나 행복한가요? 자, 해피 같은 말에 딱히 집중하지 않게 된 지 오래야. 이제는 그저 아워를 생각해. 섣부른 기대와 실망 없이 의젓하게 시간을 맞이하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평생 못 될 것 같지만 말이야. 해피 아워인데 해피를 빼고 아워를 생각한다. 일상에 집중한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 114쪽. 이게 이제 결정적인 문단? 에세이라고 생각해요. 제일 좋았어요, 전. 24번. 생소한 아름다움. 문장이 진짜 좋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누군가를 알아가는 동안 수많은 이야기의 도움을 받는다. 그간 보고 들어온 이 세상의 이야기들 말이다. 예를 들어 홍콩 영화를 열심히 보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을 종류의 미가 있다. 미국 시트콤을 보지 않았다면 알아듣지 못할 농담들, 남미 소설을 읽지 않았다면 알아보지 못할 관능들, 디즈니를 보지 않았다면 느끼지 못했을 낭만들, 한국 드라마를 보지 않았다면 질색할 수 없었을 느끼함들. 이야기들은 내가 모르는 먹과 미를 가르쳐 주었다. 세상엔 이런 종류의 멋짐도 있다고, 이런 모양의 아름다움도 있다고, 슬픔의 이유는 이만큼이나 다양하다고, 혹은 악이 이렇게 쉽고 흔하다고. 읽고 보고 들은 것들이 내 안에 크고 작게 남아 어떤 일을 만나고 해석하는 순간마다 알게 모르게 도움을 주거나 방해를 한다. 멋지죠? 저는 정확히 이런 이유 때문에 영화를 봅니다. 소설을 보고요. 이게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세상을 배워가는 거죠.
깨달아가는 거죠. 내가 모르는 먹감이. 그래서 봅니다. 그래서 읽고요. 그래서 댐이란 사람 얘기를 해요. 댐은 친구입니다. 댐은 언제나 나보다 더 탁월하게 무엇을 해석하는데 그 이유는 걔가 나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알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녀는 20몇 년간 온갖 영상들을 시청하며 엄청난 양의 참고 자료를 마음속에 쌓아왔다. 데미가 그 자료들을 활용하고 인용해서 무언가에 대해 성실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은 아주 익숙하다. 걔는 누군가의 좋음을 잘 설명하는 일에 평생을 바쳐온 것 같다. 좋은 게 왜 좋은지 정확하게 말하는 연습을 계속 해왔고 갈수록 더 잘하게 되었다. 아름다움은 학습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걸 나는 댐을 통해 배웠다. 자, 댐의 친구들은 그녀의 편애 속에서 어떤 보호를 받는다. 나는 10대 때 내 몸의 미를 겨우 학습하게 되었다. 나는 그 시절 아주 통통했고 통통한 내 몸을 미워하느라 기력의 대부분을 소진하며 지냈다. 온갖 매체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여자가 그렇듯 나도 마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 옆에서 데미는 현재의 내 몸이 얼마나 아름답고 야한지 매일 지치지도 않고 말해주었다. 통통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어떤 미의 모양을 내게 그려주었다. 걔가 말해주기 전까지 나는 그게 아름다움인지도 몰랐다. 댐은 친구들의 고유한 얼굴과 몸과 기질에 대해 흔하지 않은 말들로 감탄하곤 했다. 그녀가 발명하고 건네준 칭찬 때문에 덜 울게 된 이들은 아주 많다. 나도 데미처럼 많은 참고 자료를 가지고 싶어서 그리고 아름다움을 잘 학습하고 싶어서 영화를 보고 책을 읽고 노래를 듣고 여러 가지를 한다. 어제 본 영화에서는 내가 잘 모르는 아름다움이 나왔다. 생소한 모양이라서 미인지 아닌지 알아차리는데 몇십 분을 보냈다. 유심히 보다 보니 그것은 분명 아름다웠다. 아주 아름다운 사랑이었다. 깜깜한 극장 안에서 가슴에 두 손을 올리고 영화를 보았다. 영화관에서 나와 이대에서 망원동까지 1시간을 걸으며 나는 사랑하는 애를 생각했다. 너를 좋아하기까지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필요했는지, 너를 이해하기까지 얼마나 더 많은 이야기가 더 필요할지, 널 알아보려고 내가 그동안 이런 것들을 보고 듣고 읽어온 것만 같다고 섣불리 믿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참고 자료가 모자란지 모른다고 한숨을 쉬었다. 우리는 각자 고유하고 무수히 다른 삶을 살고 있어서 같은 얼굴을 발견하기란 오히려 쉽지 않을 것이다. 누구의 얼굴이든 그래서 조금 생소할 것이다. 그 얼굴들이 가진 생소한 아름다움을 늦지 않게 알아채는 연습을 지치지 않고 계속하고 싶다. 전문은 못 읽었지만 글의 절반 이상을 다 읽었습니다. 제가 줄친 게 절반 이상이었기 때문이죠. 거의 다 쳤어요. 명문이에요. 정말 명문이에요. 한 문장 한 문장이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죠. 놀랍습니다. 제가 그동안 어렴풋이 갖고 있던 생각들을 이렇게 명료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댐이라는 좋은 친구 얘기도 해주시고요. 전 정확하게 이 모든 문장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무언가 읽는 이유, 영화를 보고 하는 이유, 누군가 이해하기 위해서죠. 세상에는 60억 명, 지금 몇 명이나 있을 거예요? 80억 명? 70억 명? 하여튼 80억 명이 있다고 해도 그 80억 명이 다 다르잖아요. 각각의 삶의 결이 다르고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그 80억 명을 한 명 한 명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필요할까요? 최소 80억 개 이상의 이야기가 필요하겠죠. 80억 개의 이야기가 있다고 해도 한 사람이 하나의 이야기만 대변하는 건 아니겠죠. 한 사람이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레퍼런스로 제출될 수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수백, 수천, 수만 개의 이야기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이야기는 끝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설이 계속 나오고 그래서 영화가 계속 제작되는 거겠죠.
그 많은 사람들의 사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해한다는 건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래서 저도 이게 그릇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릇이 크다는 게 뭘까요? 내가 한 사람을 품는 그릇이 있고 100사람을 품는 그릇이 있어요. 분명히 있죠. 어떤 사람은 전 인류를 품죠. 예수님 같은 사람. 예수님이 지금 당장 와도 모든 사람을 품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릇이 그만큼 넓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모든 사람을 품고 싶어요. 품는다는 건 그냥 단순하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너의 그 행동을 내가 이해한다. 너를 미워하지 않겠다. 싫어하지 않겠다. 너의 그러한 모습들을 내가 역겨워하지 않겠다. 너를 내치지 않겠다.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있는 모습 그대로가 중요하죠.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 바꾸려고 하면 꼰대가 되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게 사랑이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품겠다, 이런 거죠.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든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이상한 짓 하는 사람도 많고, 역겨운 사람, 실제로도 역겹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싫은 행동을 하는 사람도 많고, 짜증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런 사람도 다 품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필요할까요? 얼마나 많은. 그래서 근데 모든 사람들은 고유하게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긴 있어요. 장점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걸 발견해 주는 거. 그 사람이 가진 고유한 생명력을 발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그런 게 진짜 선생님이고 진짜 스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얼굴들이 가진 생소한 아름다움을 늦지 않게 알아채는 연습을 하고 싶다. 이 댐이란 친구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자질을 발견해 줬잖아요. 이스라 작가님이 어렸을 땐 통통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 통통한 게 대중문화에 맞춰서 통통한 거지, 그런 거에 대중문화 이데올로기에 물들어져서 통통하다고. 솔직히 대중문화는 날씬한 것도 아니죠. 깡마른 사람을 표준으로 내세우잖아요. 몸매도 비정상적인. 요즘 몇 명이나 그런 몸매를 갖고 있을까요? 연예인 같은 몸매. 거의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통하죠. 이런 상황에서 댐이라는 사람은 이스라 작가님에게 너의 몸이 얼마나 아름답고 야한지 매일 지치지도 않고 말해주었다. 통통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어떤 미의 모양을 그려주었다. 걔가 말해주기 전까지 나는 그게 아름다움인지도 몰랐다. 이런 걸 볼 수 있는 눈. 따지고 보면 모든 사람의 몸이 아름답겠죠? 그 고유한 얼굴, 고유한 몸과 고유한 기질에 대해 말을 해주는 거죠. 그녀가 발명하고 건네준 칭찬 때문에 덜 울게 된 이들은 아주 많다. 정말 이게 성숙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그릇이 큰 사람이죠. 놀랍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댐 같은 사람. 그다음에 118쪽 25번 도란도란. 어떤 사람이 너를 향해 걸어올 땐 그 사람의 엄마의 그리고 아빠의 그 머나먼 유전자의 역사까지도 그 사람 뒤에서 함께 오고 있는 거야. 라고 나의 스승 어디는 언젠가 내게 말했다. 맞는 말이죠. 울렁거리지만 자주 궁금한 일이기도 했다. 나는 왜 하필 이런 내가 됐는지, 너는 왜 하필 그런 네가 된 건지, 우리가 대대손손 물려받아온 유전자를 거꾸로 탐색해보면 조금은 대답할 수 있을 것만 같아서. 자, 할아버지의 역사에 관심이 많은 하만은 이스라 작가님의 애인? 친구이죠. 하만은 언제부턴가 그에게 많은 것을 묻기 시작했다. 자, 하마란 친구는 할아버지를 매주 만나서 할아버지 역사를 물어봐요. 다시 삽교의 한 카페에 마주 앉은 20년대생과 90년대생을 생각한다. 그곳에 다녀온 날엔 하마가 내게 도란도란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이다.
아름답습니다. 할아버지 얘기가 계속 나와요. 하마의 할아버지 얘기. 아, 정말 아름답죠. 하지만 산다는 건 아주 외로운 일이란다. 오늘처럼 네가 와주는 날은 이렇게 좋지만 네가 다시 떠나고 나 혼자 집에 남으면 이루 말할 수 없이 외로워.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죠. 하마와 하마를 둘러싼 이야기를 듣는 요즘이 나는 좋다. 걔랑 놀다 보면 이 세계가 이전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인지되곤 한다. 하마의 눈과 귀를 빌려서 무엇을 보고 듣는 동안엔 외롭거나 허무할 겨를이 없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오랫동안 사이좋게 지내자고 서로의 이야기를 도란도란 계속 나누자고 말하고 싶다. 오늘은 그런 마음이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거,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듣는 거, 남이 살아온 삶을 듣는 거. 그것도 애인의 얘기가 아니라 애인의 할아버지 얘기. 솔직히 궁금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궁금해하는 거. 이게 사랑이죠. 이게 그릇이 넓은 거죠. 그런 이야기, 하마와 하마를 둘러싼 이야기를 듣는 요즘이 나는 좋다. 갑자기 슬퍼지네요. 왜 나는 이런 친구가 없는 거지? 이렇게 그냥 궁시렁궁시렁 자기 얘기도 해주고 자기 할아버지는 어땠는데 오늘 할아버지 만났는데 어쩌고 저쩌고 할머니를 만났지 하면서 아버지 얘기도 해주고 어머니 얘기도 해주고 그만큼 내 세계가 확장되는 거잖아요. 제 꿈이 소설가인데 소설가는 최대한 많은 사람의 스토리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내면에 깊숙한 곳까지 말이죠.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몇 명의 삶이나 알고 있는가? 1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인. 1인은 나죠, 나. 내 생각만 너무 많이 해서 근데 나의 경우와 남의 경우는 또 다르단 말이죠.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죠. 근데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수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야기의 폭이 넓은 사람이 공감의 폭도 넓게 받을 수 있겠죠. 내가 10명의 이야기를 알아. 그럼 10명만큼의 삶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10명만큼의 사람을 그런 유형들을 만족시켜줄 수 있겠죠. 하지만 100명, 1000명, 10,000명의 이야기가 나한테 있다. 그만큼 보편적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죠. 나의 이야기가.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애도 하고 싶고 어떤 사람의 바닥을 보고 싶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끝을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사람이 정말 저한테는 요즘 연구 대상이자 호기심의 대상입니다. 궁금해요, 그냥. 자, 123쪽 26번 이웃집 부모. 나의 부모 웅이와 복희는 알몸인 채로 누워 텔레비전을 함께 보곤 한다. 놀랍죠. 저는 몇몇 부부들은 잘 때 아무것도 안 입고 그냥 알몸으로 잔대요. 그러면 편하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뭘까? 자유로운 느낌. 잘 때 그런 건 들어봤는데 알몸인 채로 누워 텔레비전을 함께 보곤 한다. 이런 케이스는 또 처음 봤네요. 그만큼 그러니까 알몸이라는 거 걸친 거 없이 뭔가 외투나 뭐 가식이나 위선 이런 거 없이 맨몸으로 만난다는 거죠. 아름답습니다. 저도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긴 하네요. 그럼 뭐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고 그러니까 스킨십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스킨십. 저는 스킨십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스킨십을 할 만한 사람이 없네요. 요즘에 그게 참 안타깝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결핍들을 채워가는 거. 따스한 육체와 육체가 만나서 뭔가 온기를 느끼고 그런 사랑을 느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결핍이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매번 다른 인사를 건네는 복희의 생명력은 매번 신기하고 이상하다. 복희의 생명력이란 단어가 저는 와닿았습니다. 이게 매번 다른 인사를 건네는 모습을 보고 뭐 방정 맞다, 뭐 장난을 많이 친다, 아니 뭐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얼마든지. 그런데 복희의 생명력이란 단어,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생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단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작가의 내면에 그 의식이 보이는 거죠. 무의식까지도. 복희의 생명력 이 하나의 단어가 정말 많은 단어를 다 품고 있어요.
이 단어 하나면 충분하죠. 한편 웅이는 말없이 텔레비전을 보았다. 지난 28년간 그녀의 생명력에 익숙해진 탓에 어감이 진짜 좋죠? 옆에서 복희가 뭐라든 그는 초연하게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복희는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웃었다. 웅이도 좀 피식거리다가 결국 둘은 서로의 알몸을 때리며 낄낄댔다. 그런 장면을 일주일에 몇 번을 보며 지낸다. 둘의 결혼 생활이 지속되는 이유는 서로를 여전히 웃겨하기 때문일지 모른다. 여기 이 문장에서도 어떤 통찰이 담겨있죠. 통찰력이. 인사이트가. 둘이 몇십 년을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이유가 서로가 서로를 여전히 웃겨하기 때문이다. 남들한테 안 웃길 수 있어요. 그거 상관없어요. 남이기 때문에. 하지만 같이 사는 부부 사이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웃긴 존재가 돼줘야 한다는 거. 그래야겠죠? 서로 웃기다는 건 사람이 어떨 때 웃습니까? 마음이 편안할 때. 상대방에게 열려있을 때. 상대방을 친근하게 느낄 때 웃는단 말이죠. 단언하건대 부부 사이에 웃지 않고 늘 심각한 표정으로 지낸다. 무뚝뚝한 표정으로 지낸다. 그건 사이가 안 좋다고 생각해요. 뭐 성격 이런 거 다 떠나서 서로가 서로를 웃겨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웃음이야말로 사랑의 감정의 가장 직접적 표현이 아닐까. 증거죠. 사랑의 증거. 저도 그래서 많이 웃고 싶어요. 원래 웃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잘 웃게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찡그리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을 만나면 화나게 되고. 그건 관계의 문제일 뿐이에요. 잘 안 웃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잘 웃게끔 만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나를 만났을 때 그 사람도 잘 웃으면 좋겠다. 그러면 인연인 거고 천생연분인 거죠. 나도 낄낄거리고 싶네요. 자, 허파에 바람든 사람처럼 자랑을 늘어놓고 나면 하루를 시작할 마음의 균형을 찾게 된다. 이건 이슬아 작가님이 아버지한테 자기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이 배설을 한 후에야 그나마 멀쩡한 사람으로 하루를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허영과 광기를 마음껏 드러내도 되는 상대가 부모인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런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세상에 둘이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정말 중요하죠. 정말. 그 다음에 126쪽 27번 지난 바캉스란 거고요. 자, 복희는 웅이의 여행 제안에 대체로 시큰둥하다. 행복을 찾으러 어디론가 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녀는 앉은 자리에서 행복을 일군다. 어떤 집에 살든 어떤 곳에서 일하든 그녀가 가는 곳이면 꼭 풍요가 따라다닌다. 반면 웅이는 여행을 통해서 리프레시하는 타입이고, 성향이 다른 거죠. 하지만 여행이란 서로에게 어떤 장면을 선물하는 것이니까 나는 가끔 복희와 웅이가 여행을 갔으면 하고 바랐다. 이건 이제 이슬아 작가님의 정의죠. 여행이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장면을 선물하는 것이다. 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맞는 말이죠. 그래서 130쪽의 맨 마지막 부분에 어떤 장면이 나와요. 베트남 여행 갔어요. 네 사람이 폭우를 맞으며 자전거를 타고 가요. 복희가 신기해하며 외치죠. 아, 바다. 옆에 새우 양식장이 있어. 이게 정말 새우야? 뭐 새우라고? 네 사람이 나란히 가다 갑자기 세운 거예요. 자전거 브레이크를. 냈다 잠시 어리둥절해하며 서 있었다. 옆에는 베트남 항소가 나무 아래서 비를 피하며 눈을 꼼뻑이 있고요. 자, 언젠가 우리가 죽는다면 눈앞의 지금 이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가지 않을까. 뭐 딱히 행복한 것 같지도 않고 불행한 것 같지도 않은 순간인데, 이 아무렇지도 않은 순간을 죽는 날에 기억할 것 같다. 이 장면을 공감이 갑니다. 새우라고? 그냥 웃음이 나는 순간이죠. 좋습니다. 이런 장면을 저도 그래서 요즘 따라서 연애를 더 하고 싶어요. 연애를 하고 싶은데 안타깝습니다. 자, 131쪽 28번 옷과 무대. 자,
재롱잔치 때 내가 움직일 수 없었던 이유는 온 세상에게 내 실수를 들킨 것 같아서였다. 모자가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가만히 그냥 서 있었던, 노래가 끝날 때까지 가만히 서 있었던 작가님. 그러나 자라면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된다. 온 세상은 내게 딱히 관심이 없다는 것을. 내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과 동물과 장소 등은 사실 아주 적었다. 세상의 극히 일부여서 오히려 외로울 지경이었다. 맞는 말이죠. 재롱잔치의 그 무대로부터 15년 뒤 나는 누드 모델로 데뷔한다. 첫 번째 이유는 시간을 벌고 싶어서였다. 20살에 선택할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직종 중 시간 대비 가장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 일이어서다. 두 번째 이유는 내 몸에 용기를 주고 싶어서였다. 체형과 체중에 상관없이 시간 약속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 누구나 누드 모델로 일할 수 있었다. 수없이 그려지다 보면 내 몸을 오랫동안 미워한 역사와 무사히 작별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정말 타당한 이유입니다. 정말 타당한 이유죠. 협회의 모델로 소속되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년을 일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각종 화실과 미술 학원과 게임 회사와 문화센터에서 옷을 벗고 많은 이들에게 그려졌다. 그때부터 쭉 수리잡 체제로 인생이 굴러갔다. 20대 초반엔 대학을 다니며 잡지사 막내 기자와 글쓰기 수업 조교와 누드 모델 일을 했고 20대 중반부터는 글 작가와 만화 작가 그리고 글쓰기 수업 교사 일을 했다. 정말 놀랍습니다. 나는 뭐하고 살았지 20대 때. 20대 때뿐만 아니라 지금 뭐하고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분은 그냥 돈 되는 일을 다 하셨잖아요. 돈 되고 경력 되고. 나는 돈도 안 되고 경력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유튜브를 하고 있네요. 아무도 안 보는 유튜브 팟캐스트를. 확실히 잘 하시네요. 정말 이렇게 이제 부지런하게 사는 분들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돈도 못 벌고 이거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 유아 모델로 살 경우 4시간 동안 같은 포즈로 멈춰 있어야 했다. 30분마다 5분씩 쉬었지만 어쨌든 몸의 코어에 내내 힘이 들어갔다. 그림 모델로 서면서 내 몸엔 전에 없던 근육들이 붙었다. 코어 근육을 만드는 거 정말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코어 근육을 만들 수도 있군요. 가만히 서 있는 거. 입을 다물고 잘 멈춰 있는 건 생각보다 적성에 잘 맞았다. 나를 향한 촘촘한 시선과 묵직한 공기에 둘러싸이는 시간이었다. 말로 된 언어를 잠시 잊는 것 같았다. 내가 공부하던 문장과 단어들이 멀리 흐릿해졌다가 퇴근길에 다시 생생하게 돌아왔다. 정말 나도 누드 모델 해볼까? 누드 모델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남을 쓰고 그리는 일은 언제나 어려웠다. 나는 나만 아니까. 남은 모르니까. 타인에 관해서 쓰는 건 자주 실패로 끝났다. 다른 사람이 되어보려 시도하고 썼던 대사와 문장들은 꼭 어설펐다. 어설프지 않으려면 아주 주의 깊어야 하고 부지런해야 했으나 나는 남을 쓰는 일에 있어서 성급하고 게을렀다. 내가 얼마나 나밖에 모르는 사람인지 독자들에게 뽀록나며 창피를 당했다. 매 문장에서 미천을 들켜버린다니 글쓰기란 지독하게 두려운 일 같았다. 두렵기 때문에 우선 나에 관해 쓰곤 했다. 그건 역시 어려웠다. 사실 나도 나를 잘 몰랐기 때문이다. 나란 사람의 구성은 가족과 사회와 정치와 국가와 환경과 과학과 시대의 맥락 속에서 해석되어야 했다. 세상 속 나의 좌표를 알려면 우선 세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 그건 평생 계속해야 하는 공부였다. 세계에 대한 알량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 얘기를 쓴 게 내 글쓰기의 출발이다. 내가 주인공인 글이 몹시 지겨워졌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 남들에게서 발견한 나만 알기 아까운 이야기들을 잘 전하고 싶어졌다. 그러려면 우선 잘 묻고 잘 들어야 할 것 같았다. 언제부턴가 나는 풍성한 질문을 가진 사람이었다.
타인에게서 들은 대답을 언젠가 잘 옮기기 위해 아주 많은 메모를 했다. 하지만 진실은 질문만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었다. 공들여 질문을 준비하고 묻고 듣고 글로 옮겨도 전해지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나는 그게 내 몸의 무능함이 아닐지 의심했다. 내 눈과 내 귀와 내 목소리와 내 동작이 한계 같았다. 다른 몸이라면 같은 이야기도 다른 식으로 해석했을 테다. 이 파트도 참 와닿는 구절들입니다. 나의 이야기만 쓰던 사람이 남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내가 나를 잘 알려고 해도 여러 맥락을 잘 알아야 되고, 남을 알려면 일단 잘 들어야겠죠. 남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겠죠. 잘 묻고 잘 들어야 된다. 정말 중요한 지점이라 생각해요. 그런 남을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141쪽 29번 즉흥의 쓸모. 하마는 지하철에서 춤을 출 수 있다.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춤을 춰보라고 아무 생각 없이 시켜봤는데 걔가 진짜로 열심히 춤을 춰서 난 너무 놀라버렸다. 그 칸에서 서 있는 사람은 우리 둘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앉은 채여서 다들 하마의 춤을 한참이나 잘 볼 수 있었다. 한 번은 길을 가다가 하마가 소리를 지르며 걸어보자고 내게 제안했다. 번갈아 가면서 아 하고 소리를 내지르되 상대방보다 크게 질러야 한다는 게 규칙이었다. 처음엔 작기 시작했지만 차례가 왔다 갔다 할수록 우리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둘만 있는 길에서 소리도 크게 못 지르다니 난 정말 쫄보라고 생각하며 마저 걸었다. 마지막으로 크게 소리를 질렀던 적이 언제였나. 기억도 잘 나지 않았다.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어요.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익숙한 패턴으로 대화가 오간 거죠. 내가 무슨 얘기를 건네든 하마가 계속 예측한 대로 답하니까 나는 무시하며 응수했던 거죠.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거듭 무시를 받던 하마는 잠자코 있더니 갑자기 내 갈비뼈 부분을 양손으로 움켜쥐고 날 통째로 번쩍 들어올렸다. 난데없이 공중에 뜬 나는 놀라서 이상한 소리를 내며 웃었다. 걔가 땅에 내려주기 전까지 잠시 혼이 빠진 느낌이 들었다. 예측 불가능한 짓이었던 것만은 분명했다. 꼼짝없이 농락당하고 졌는데도 기분이 너무 좋다는 게 이상했다. 세 개의 에피소드. 하마에 대한. 하마가 지하철에서 갑자기 노래를 부르고 갑자기 춤을 추고, 그리고 길 가다가 야 한번 아라고 소리 질러보자. 막 소리 지르고, 그리고 갑자기 지루해하니까 이스라 작가님을 번쩍 들어주고, 꼭 연애 드라마나 연애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죠. 두 사람이 너무 예쁘고 귀엽죠. 이거다. 예측 불가능성.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거. 내 마음대로, 내 느낌대로 남이 좋아할 것 같은 행동을 해보는 거. 미친 듯이 해보는 거죠. 이런 사랑을 해보고 싶다. 여기 제목도 즉흥의 쓸모입니다. 즉흥의 쓸모. 즉흥적으로. 오늘은 한번 바다로 가볼까? 오늘은 한번 산 정상에 가볼래? 뭐 이런 거죠. 즉흥적으로. 갑자기 또 슬퍼지네. 연애를 하고 싶네요. 나도 즉흥적으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마음 내키는 대로 막 해도 상대방이 내 말 잘 들어주고 서로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장난도 치고 사는 재미가 딴 게 있나요? 뭐 어떤 목적을, 거창한 목적을 이뤄야 내가 당장 소설가로 등단해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소소한 행복, 이런 장난을 치면서 이런 연인이 있으면 매 순간이 드라마가 될 것 같아요. 드라마를 굳이 안 봐도 드라마를 보는 이유는 대리체험, 대리만족이잖아요. 내가 근데 그런 연인이 실제 있어. 그러면 드라마 볼 시간에 그 연인을 만나서 이렇게 장난치면 되죠. 저는 그걸 항상 추구하고 바래왔는데 아쉽네요. 그런 사람 아직 못 만났어요. 조만간 만나겠죠? 간절히 바라며 우주가 돕는다고 합니다. 자, 145쪽 30번 여소자녀. 2014년 여름에 수업을 시작했으니 햇수로 5년간 여수를 오갔다.
나는 그 수업을 여수글빵이라고 불렀다. 거기에 나를 기다리는 애들이 40명 가까이 있었다. 10살부터 19살 사이의 아이들이었다. 그들에게 이스라 선생님이라고 불리며 글쓰기 수업을 해왔다. 놀랍죠? 서울에서 여수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해왔는데 일요일에 녹다운 돼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다. 몸에 너무 많이 무리가 간다. 그만두기로 한 거죠. 수업에서 나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쓴 글을 앞에 나와서 읽게 했다. 부끄럽고도 즐거운 일이므로 매번 그렇게 시켰다. 낭독이 시작되면 웃을 일이 많았다. 글로 누군가를 웃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 어려운 걸 그들은 자주 해냈다. 나는 언제나 가장 먼저 웃는 사람이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웃긴 문장들이 그들 입에서 자주 튀어나왔다. 그들 중 몇몇은 자신이 쓴 글을 낭독하다가 종종 울기도 했다. 우는 걸 보고 곧바로 안아주고 싶은 마음을 참고 글을 마저 읽도록 기다려주는 것도 사랑임을 나는 배웠다. 아이는 내가 건넨 티슈로 눈물을 닦고 마이크에 떨리는 숨을 내쉬면서 끝까지 자기 글을 읽고 내려왔다. 글을 쓰고 낭독해준 그들에게 매번 다르게 고요한 칭찬의 말을 건네는 게 내가 할 일이었다. 아주 유심히 들어야 했다. 준비된 말이 넉넉해야 했다. 평소에 부지런히 읽어놔야 했다. 정말 그림이 그려지죠? 어떤 상황이었는지. 자, 어떤 아이가 울면, 낭독하다가 울면 곧바로 안아주고 싶은 마음을 참고 글을 마저 읽도록 기다려주는 것도 사랑임을 나는 배웠다. 정말 성숙한 마음, 깊은 마음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 문단. 내 20대의 절반을 함께 해준 이들에게 내일 작별 인사를 하러 간다. 나는 울 보니까 아마도 울 것이다. 울까봐 걱정되는 게 아니라 내 눈물의 이유를 몰라줄까봐 걱정이 된다. 슬퍼서가 아니라 고마워서 우는 건데. 울먹거리는 동안에는 내 고마움의 디테일을 다 말할 수가 없을 테니까 대신 나는 편지를 쓴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는 편지를. 이름을 적고 나서 떠오르는 수많은 말 중 가장 좋은 것들을 골라 적기 시작한다. 마지막 여수 전야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 자, 이 디테일. 우는 것도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고마워서 운다.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군가 우는데 너 왜 울어? 슬퍼서 우는구나 보통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고마워서 우는 거야. 이런 좀 뭔가 디테일한 차이들 있잖아요. 이런 민감성을 저도 갖고 싶어요. 내가 왜 우는지, 너는 왜 우는지. 자, 151쪽 31번 편지의 주어. 이 편지는 당연히 아까 여수 아이들한테 쓴 편지겠죠? 김온유라는 아이한테 쓴 편지입니다. 마지막 문단이에요. 네가 레고와 자동차를 사랑하는 건 어쩌면 필연일지도 모르겠어. 버릴 것 하나 없이 매끈한 그것들의 구조와 최대 속도에 내가 매료되는 이유를 짐작해 보곤 해. 네가 세계를 인지하는 방식을 나도 배우고 싶어. 너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 나는 지금보다 더 좋은 글을 쓸 텐데. 그리고 정우라는 친구한테 이렇게 썼어요. 나의 글쓰기 스승들 중 한 분이 그랬어. 작가는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언젠가 정우의 단골 마지막 문장이 단골 첫 문장으로 바뀌게 될 미래를 기대해 보곤 해. 이 정우란 친구는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거죠. 동생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나는 그것이 궁금하다. 온유 형은 글을 쓰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것이 궁금하다. 작가가 이 사진의 제목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 나는 그것이 궁금하다. 이게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항상. 그러니까 이런 글을 쓰시는 거죠, 이슬 작가님이. 자, 그렇다면 정우의 호기심 이후의 행보를 나는 읽을 수 있겠지. 무언가를 궁금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움직이게 되잖아. 호기심은 사랑의 시작이니까. 정우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더 오래 읽고 싶어. 이런 식으로 쓰신 거죠.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쓰셨던 겁니다. 편지를 쓰는 동안 생각했다.
이건 주어가 너인 문장을 자주 쓰게 되는 장르라고. 영영 나로밖에 못 사는 나에게 편지 쓰기는 그래서 다행으로 느껴진다. 좋은 섹스란 나르시시즘의 극치일지도 몰랐다. 상대 앞에서 내가 야한 걸 확신하는 순간에만 가능했다. 네가 그렇게 봐주는 동안엔 내가 아는 나보다 근사해질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뭐가 황홀했냐면 걔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의 기분과 그의 사고의 지도를 따라가는 게 황홀했다. 사랑은 어쩌면 그 사람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려고 애쓰는 것, 걔가 되어 살아보는 상상을 끝없이 해보는 것일지도 몰랐다. 그가 살아온 우주를 조금 공유하는 동안 나는 겨우 넓어지고 깊어졌다. 지금까지 뭘 몰랐는지 알게 됐다. 뭘 더 알고 싶은지도 알게 됐다. 네가 주어인 문장을 틀리지 않기 위해 나는 열심히 너를 기억한다. 내가 본 네 모습이 네 눈에도 미덥게 비치기를. 그걸 부디 나의 과장과 친절 혹은 다정으로 폄하하지 않기를. 나의 정확한 안목이라고 네가 믿을 수 있기를. 너를 믿게 하려고 나는 열심히 고민하고 쓴다. 너는으로 시작하는 편지를. 네, 그쵸? 맞습니다. 통찰이 빛납니다. 그리고 154쪽 흩어지는 자아라는 제목인데요. 복희 나이에 반밖에 안 살아봤는데도 나는 내가 될 뻔했던 내 모습을 자주 그린다. 유치원 때 글쓰기로 칭찬받지 않았다면, 만약 춤추기로 칭찬을 받았다면 어쩌면 나는 무용수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가정 같은 건 말이다. 그죠? 복희한테도 엄마한테도 물어본 거죠. 뭘 잘하고 싶었는지. 그래서 엄마는 말합니다. 여름에 그 원두막에 누워서 들으면 사방으로 소리가 얼마나 꽉 차는지에 관해 무슨 소리가 그렇게 컸냐고 물으면 복희는 자연은 원래 시끄러운 법이라고 대답한다. 무성한 풀과 꽃과 나무에서 나는 소리, 개구리와 귀뚜라미와 새와 소가 우는 소리, 땅에서 나오는 열기의 소리, 일몰의 소리, 바람의 소리, 시각과 후각과 청각을 다 채우는 그 소리들. 자연 속에 혼자 누워있을 때 복희는 자아가 다 흩어지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꼭 내가 없는 느낌이었어. 내가 없는데 아주 충만한 느낌이었어. 그녀는 자신의 유년을 그렇게 증언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와 카카오톡에 끊임없이 접속하지 않고는 하루도 못 견디는 나는 그 느낌이 뭔지 짐작도 안 갔다. 내가 아는 건 인터넷 곳곳에 흩어지는 자아의 감각뿐이었다. 정말 놀라운 문장입니다. 엄마 복희는 자연 속에 혼자 누워있을 때 자아가 다 흩어지는 느낌. 자연으로 자아가 다 흩어졌겠죠? 근데 딸은 내가 아는 건 인터넷 곳곳에 흩어지는 자아의 감각뿐이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톡으로 내 자아가 다 흩어지는. 실제로도 그렇죠? 거기에 온 집중을 다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이런데. 이런 차이, 디지털 세대와 옛날 아날로그 세대들은 자연을 막 뛰어놀았죠. 누가 더 건강할까요? 전 확신하건대 지금 세대는 건강하지 못하다. 아프다. 옛날 자연에서 놀았던 세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건강하다. 자연의 기억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인간이 생명이에요. 생물이고 생명이에요. 생물. 생명은 생명과 만나야 건강해요. 생명이 뭘까요? 자연이죠. 자연. 새소리, 바람소리, 나무. 실제로 자연 속에서 살아왔어요. 인간은 수만 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자연 안에 있을 때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인위적인 환경이죠. 이런 환경을 만든 지 몇 년 안 됐죠. 우리가 컴퓨터, 스마트폰 안에 살고 있죠. 건강할 수가 없어요. 컴퓨터는 생명이 아니잖아요. 스마트폰도 죽어있는 사물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건강할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분명하죠. 자연으로 가는 거예요. 자연과 더불어 사는 거죠. 우리 숲속에 살든 뭐 시골에 살든 최대한 자연과 접촉하는 거죠. 그래야 건강해질 수 있어요. 너무 분명한 겁니다. 이건 뭐 논쟁의 여지가 없는 그런 말이라서. 요거를 그리고 또 163쪽 좋아해줘의 마지막인데요. 요거 한번 보고 끝낼게요. 소설을 잘 쓰고 싶었다. 작가가 되고 싶게끔 만드는 문장들이 대부분 소설책에 있었기 때문이다. 소설가가 되려면 소설을 쓸 수 있는 정신과 신체가 있어야 할 텐데 내겐 둘 다 없었다. 우선 소설을 쓸 수 있는 몸이라도 만들기 위해 달리기를 시작했다. 1년간 매일 3km에서 7km 사이를 달렸다. 2016년 봄부터 겨울까지 그랬다. 1년 뒤엔 소설을 쓸 줄 모르는 달리기의 고수가 되어 있었다. 매일 달리면 다리도 다리지만 무엇보다도 배가 몹시 탄탄해진다는 걸 알게 되었다. 무리 않고 천천히 달릴 때 가장 오래 달릴 수 있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소설을 어떻게 쓰는 건지는 아직도 모르겠다. 이슬아 작가님은 수필 작가의 첫 번째 요건은 자기 삶을 잘 살아야 돼요. 모범적으로. 누가 봐도 이 사람 건강하게 살고 있구나. 이슬아 작가님은 그런 게 되세요. 그러니까 수필을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에세이를. 실제 달렸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 되게 존경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이분은. 1년간 매일 달렸대요. 3km에서 7km. 여러분 매일 3km에서 7km 달리는 거 진짜 힘든 겁니다. 대단한 열정과 의지, 끈기, 악다구니가 있는 거죠. 이런 분들 너무 존경합니다. 특정한 것들을, 특정한 행동, 특정 습관을 지치지 않고 반복하는 거. 이게 자기 규율의 증진. 공부란 딴 게 아니라 자기 규율의 증진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세운 규율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잘하고 싶은 건 철봉이었다. 난데없이 턱걸이가 멋져 보였기 때문이다. 빈약한 상체 근육도 기를 겸 매일 철봉에 매달리고 턱을 걸기 위해 힘을 썼다. 반년 뒤엔 철봉에 오래 매달릴 수는 있으나 여전히 턱걸이는 한 개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저도 요즘에 운동하다가 요즘에 좀 뜸하죠? 이것도 계속 해야 되는데. 근데 한 100일 정도 하다 보니까 턱걸이를 한 번에 한 5-6개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엔 하나도 못했죠. 꾸준히 하면 되긴 됩니다. 되긴 되더라고요. 4년째 거의 매일 인스타그램에 접속하고 있다. 살면서 해본 가장 꾸준한 일일지도 모른다. 관심 받으면 좋기 때문이다. 자랑 없이는 하루도 잘 못 보내는 사람이라 그렇다. 사람들은 외로울 때 무얼 하면서 혹은 무얼 안 하면서 견딜까? 나는 외로울 때마다 인스타그램에 뭔가를 올렸다. 혹은 아주 신날 때도 올렸다.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누워서도 여러 사람들로부터 관심받을 수 있으니 SNS는 정말 편리하다. 누군가랑 연결되어 있다는 위안도 받았다. 자아를 멀리 전송하는 기분으로 게시물을 올리고 다른 사람들의 게시물에 반응했다. 어떤 교수님은 그것을 신체의 외부화라고 명명했다. 그 밑에 나는 페로몬의 디지털화라고 덧붙이고 싶다. 외롭거나 신날 때마다 웹에 자아를 흩뿌린 결과 어느새 내 계정에 업로드된 사진은 1200개도 넘는다. 자, 이런 거. 날 전시하고 싶은 허영과 동시에 매일 확인하고 싶은 남들의 계정 때문에 끈을 엄두가 나지 않는다. 좋아하는 남들의 자랑을 보면 즐겁기 때문이다. 자랑하려고 외로워서 하는 게 SNS겠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받고. 실제 그래요. 저도 해봐서 잘 알죠. 요즘엔 잘 안 하지만. 자, 또 다른 친구는 내가 소설가가 되기엔 이미 지나치게 노출되어서 곤란하다고 말했다. 내 블로그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 모두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설가는 이야기 뒤로 숨을수록 유리한 사람이니까 나는 이미 글렀댔다. 차라리 본인 고유의 캐릭터를 드러내며 수필을 쓰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SNS 생태계 속에서 활발히 게시물을 올리며
매일 수필을 쓰는 일 또한 자주 위험한 일로 느껴진다. 많은 곳에 내 이미지의 조각들을 노출해놔서 언젠가 미스리가 이것으로 고통받을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짐작한다. 미스리는 미래의 이슬이입니다. 하지만 현슬이는 현재의 이슬이. 현슬이는 자주 미래를 낙관하기 때문에 그냥 지금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며 지낸다. 픽션이냐 아니면 논픽션이냐에 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진다. 나와 내 주변과 내 시선에 관한 글을 쓴다고 해서 그게 논픽션인지는 의문이다. 같은 일을 함께 겪은 사람들도 나와는 다르게 쓰고 가공할 것이다. 누구나 각자의 픽션으로 이야기를 완성할 것이다. 인스타그램도 안 끊고 자신이 드러나는 수필도 매일 쓴다. 논픽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픽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여러 편의 이야기를 보낸다. 텍스트와 이미지를 날마다 온갖 곳에 노출하면서도 망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나도 안전하지 않은 느낌이다. 분명한 건 봐주는 사람들이 주는 원동력으로 해내는 일들이 많다는 점이다. 의젓한 어른. 그러니까 엄살도 자랑도 덜한 사람이 된다면 나를 덜 드러내고도 충만할 수 있을까? 나 아닌 것의 존재를 조용히 음미하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유예될 수 있을까? 내가 뭘 잘하거나 못하는지 힘주어 말하지 않고도 탁월해지기 위한 조급함 없이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될까? 좋아해달라고 끊임없이 바라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정말 공감되는 얘기였고요. 네, 이번 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